예,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웹툰 거 20년의 혁명을 이야기하게 된 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한국 만화의 나이가 올해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십니까? 올해로 111살입니다. 1909년 6월 2일 대한민국의 이도영 화백의 사파라는 작품이 실리면서 한국 만화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을 앞두고 있던 1909년 한국의 민족의 자주성, 그리고 민족의 단결, 그리고 계몽, 보도의 다양화를 요구한 한컷 시사 만화가 한국 만화의 시초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10년이 지나 오늘 이제 한국 만화는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큰 변화를 갖게 되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사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모든 게 컨텐츠들이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만화방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신문을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동안에 책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던 것이 이제는 디지털화되면서 기호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웹툰, 그리고 웹소설, SNS 미디어, 그리고 게임입니다. 특히 웹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웹툰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터넷, 스마트폰 환경에 맞추어 창작된 디지털 만화입니다. 웹소설은 인터넷 환경에 맞게 창작된 디지털 소설인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판타지라든지 판타지 무협, 그리고 로맨스, 그리고 이제 BL 장르,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이 있습니다. SNS 미디어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다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포스터, 다음 브런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재되는 글들이고요. 게임은 이제 예전에 보드게임이나 전자게임에서 이제 디지털 게임, 최근에는 여러분 모바일 게임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죠. 그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웹툰. 지금 우리는 웹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웹툰의 어머니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화입니다. 저희는 이제 초창기에는 만화라고 사용했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기에 IT 붐이 일어나면서 온라인 만화라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웹툰이라는 형태의 네이버나 다음에서 디지털 만화 연재하면서 이제 디지털 만화라고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웹툰과 웹코믹스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는데 해외에서는 대부분 다 웹코믹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웹 플러스 카툰에서 웹툰입니다. 이름하여 웹툰은 인터넷과 디지털 스마트폰 환경에 맞추어진 디지털 만화인 것입니다. 웹툰의 탄생과 발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기 IT 붐으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만화 사이트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여러분 사용했던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가 이때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연재되었던 만화들은 대부분 다 페이지 뷰 방식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책을 보는 그 뷰 방식 그대로 이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캔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 만화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니터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웹툰의 장르들은 대부분 다 단편 유머 만화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세로 스크롤 웹툰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 웹툰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강풀의 순정 만화가 이제 세로 스크롤 방식의 최초의 웹툰인 것입니다. 특히 그 전까지에는 웹툰은 단편이라든지 네컷 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순정 만화 같은 경우에는 장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웹툰이 탄생하게 되는 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3G라든지 4G가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1910년대 이후로 스마트폰의 발달은 많은 웹툰의 형식적인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웹툰 속에서 대상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웹툰에서 대사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웹툰 속에서 갑자기 손이 나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이후에 통신 기반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4G, 5G가 등장하면서 웹툰에도 많은 변화를 있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햅틱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프로그램화되면서 웹툰이 그전에 우리는 책 속에서 보았던, 그리고 이제 지금 세월호 스크롤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화면이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프로그램화되면서 색다른 음향 효과라든지 모션을 보여주는 혁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90년대에 블로그 홈페이지 온라인 만화로서 우리가 새 작품이 있습니다. 권현주 작가님의 스노우캣, 그리고 마린블루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성현 작가의 파페퍼퍼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 다 블로그 홈페이지에 연재하다 보니까 지금 웹툰 방식이 아니고요. 유머의 몇 컷짜리, 뭐 짧게는 4컷, 길게는 10컷 가까이, 아니면 마치 우리가 만화책을 보는 것 같은 만화책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페이지 뷰 방식으로 연재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1900년 후반에 IT 붐의 영향으로서 온라인 만화 사이트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M4라든지 그리고 D3C, 코믹 플러스, 코믹스 투데이, 오즈. 지금은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당시에는 온라인 만화 사이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연재됐던 만화들은 지금의 스크롤 방식인 세로 스크롤 방식이 아니고요. 똑같이 여러분이 봤던 만화 페이지 뷰 방식으로서 연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웹툰 플랫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3년 다음 웹툰이 강풀의 순정 만화를 연재를 하게 됩니다. 순정 만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편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고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전의 페이지 뷰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PC 모니터 방식에서 가로는 한계를 갖추고 있지만 세로는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만화의 특징의 형식을 갖추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네이버가 웹툰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골방 환상곡이라든지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2006년 조석의 마음의 소리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소리는 2020년까지 연재가 됨으로써 그 14년이라는 장기 연재를 하게 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마음의 소리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 이제 웹툰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각도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신과 함께는 물론 1000만 관객에 넘어서는 영화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겠지만 신과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적인 요소, 특히 이제 한국적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고 한국적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봐왔던 웹툰 장르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툰 플랫폼에 지금 현황에 많은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웹툰 플랫폼이 60여 개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30여 개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플랫폼은 아직까지 각각의 영역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서 많은 웹툰들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2020년 9월 현재 연재 작품 수가 12,700편에 이릅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 수는 9,000명에 이릅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이 1000편이 넘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뭐 레진 코믹스라든지 탑툰이라든지 봄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가 많은 작품들을 연재하고 있는데 독점, 비독점 방식으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플랫폼은 플랫폼마다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신문의 어떤 정치성이나 그런 부분도 존재하지만 특히 웹툰 플랫폼은 타깃에 따라서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에 중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학원물, 판타지, 로맨스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 웹툰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초반에 많은 독자들,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드라마라든지 미스터리라든지 청춘 로맨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는 10대, 20대 로맨스 판타지, 그리고 무협들의 장르들이 많고요. 그리고 탑툰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남성 유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용 드라마라든지 성인용 미스테리 작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디지털 컨텐츠도 그렇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그 플랫폼이 지향하는 타겟층이 있다 보니까 그 지향하는 장르라든지 그리고 지향하는 만화 웹툰의 패턴들이 각각의 요소대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이 생기면서 리터러시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것이 곧 이제 유저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출판 만화를 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차적 방식으로서 만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웹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많은 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로 스크롤 방식이죠. 세로 스크롤은 모니터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에서 가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세로는 무한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기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로형 스크롤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이제 카드 뉴스라 형식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만화 쪽에서 용어는 컷툰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컷이 하나의 웹 그림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컷툰 방식이고, 이는 마치 우리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패턴인 것을 칸에 그대로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경우에 그 전에 출판 만화의 경우에는 책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한 페이지 끝에서 다음 페이지 끝까지 보는 순차적 방식에서 전체적인 면을 보다 보니까 자기 독자들의 리터러시 방식은 책이라는 형태에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웹툰이 들어서면서 독자가 이 웹툰을 컷을 보는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더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의 방식은 웹툰을 봄으로써 독자들은 자기의 요건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대사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림을 중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웹툰을 확률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되고, 그리고 아날로그 환경에서 보는 방식과 디지털 환경에 보는 방식의 리터러시 방식이 점점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세로 스크롤 방식은 유래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집트 파피루스 그림에서 많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파피루스 그림은 사실 이제 세로 스크롤 방식이 아니고요. 가로 스크롤 방식입니다.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두루마리를 영어로 하면 스크롤입니다. 이제 웹툰은 이 가로 스크롤 방식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와 뷰어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해서 이제 창작이 되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창작의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만화 용지라는 이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웹툰 작가들이 패드라든지 신디크라는 이제 창작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의 그림들은 편집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린 만화 용지를 칼로 오려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테이프로 붙여서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 창작의 방식은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또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창작하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그림들에 대한 효율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웹툰 전용 스케치업,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디자인적인 무늬라든지 장식을 스크린톤이라는 종이 무늬 용지로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컴퓨터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도 존재하지만 스케치업 그리고 디지털 효과음 3D 스케치라든지 이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만화를 그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만화를 프로그래밍한다는 의미가 더 적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에서 배경이라든지 소품을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2D나 3D 블렌드를 통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걸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화의 컷과 연출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죠. 창작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웹툰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917년에 18년까지 실험적으로 연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이버에 연재되었던 이제 하일권 작가의 마주쳤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얼굴 인식 기능 그리고 러시안 머니 기능, 내 이름을 기입하게 되면 내 이름을 말풍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360도로 파노라마 영상이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만지면 이 촉감을 느끼게 됩니다. 햅틱 기능, 그리고 증강 현실 기능, 내 이름을 입력하면 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 알림을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다양한 효과음을 기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웹툰이라는 것은 이제 게임과 같이 아니면 애니메이션과 같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가 되는 웹툰의 구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이 웹툰은 PC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바일 웹에서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PC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이제 모바일만의 웹툰 형식으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이제 웹툰은 프로그램에 대한 창작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윤태호 선생님의 웹툰 미생입니다. 특히 웹툰 미생은 그 전에 OSMU,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하나의 컨텐츠가 단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단계적으로 컨텐츠가 파생되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 컨텐츠로서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로 확장된 웹툰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치 이제 미생월드라는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프리퀄, 웹드라마, 그리고 또 새로운 만화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양성을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로서 주축이 이루는 캐릭터가 아니고 파생되는 캐릭터가 하나의 주축이 되는 캐릭터로 또 변화가 되는 이런 확장된 개념의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로 성장하게 되는 요건을 만든 게 웹툰 미생이었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컨텐츠와 OSMU 컨텐츠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미디어 OSMU 컨텐츠는 성공하는 원작을 순차적으로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그 하나에서 결국에는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는 컨텐츠,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본다 그러면 직선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이야기에서 뽀로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는 컨텐츠의 컨셉트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미디어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서버 캐릭터가 새로운 주연 캐릭터로 변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방사형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미생이라든지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벤져 시리즈가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미디어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웹툰의 혁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스타그램에 웹툰이 연재가 된 것이죠. 흔히 말해서 인스타툰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결정적인 작품이 며느라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6년도에 이미 100K 이상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연재가 되었고요. 팔로워 수만 하더라도 거의 70만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존의 네이버나 다음에 메이저 플랫폼에서 연재가 되고 있는 장편 서사 구조가 아닌 단편적인 이야기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유저들, 특히 인스타의 유저들의 호감을 사게 되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한국 만화상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 프랑스 앙골렘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초청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웹툰이 내가 보고 항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웹툰의 이야기와 웹툰의 주제와 심지어 웹툰의 스토리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작품의 형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웹툰의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무엇이냐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 웹소설과 웹툰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20년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 지상 최대의 공모전을 공고를 했습니다. 웹소설의 웹툰화입니다. 특히 지금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비스는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진심이 닿았다. 최근 들어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나 혼자의 레벨업, 이런 많은 작품들은 웹툰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웹소설을 통해서 웹툰화되는, 쉽게 말해서 컨버전스 되고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웹소설을 웹툰을 만들려고 할까요? 여기에 우리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 경험론자 데이비드 휴메에서 우리는 조그만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먼, 인간은 지각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지각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습은 사유의 존재라기보다는 많은 이미지들의 합이라고 했던 거죠. 이걸 풀이한다 그러면 인간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도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해한다 그러면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텍스트 기반의 웹소설과 이미지 기반의 웹툰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런 이미지화하는 본능이 인간의 인지 과정 속에서 쉽게 이해하는 부분들에서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은 타겟층의 중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웹툰 플랫폼의 많은 특징들을 보셨죠.
대부분 보면 이제 포탈 웹툰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아니면 전문 이제 장르 웹툰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30대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소설과 웹툰의 공통된 타겟 유저층은 10대, 20대입니다. 특히 10대, 20대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구조는 긴 장편에보다는 단편적인 거, 그리고 긴 이야기의 스토리 패턴보다는 에피소드 위주의 시전제로 가는 그 이야기의 방식 구조와 스토리텔링 구조가 웹툰과 웹소설이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그 부분들이 웹소설과 웹툰의 스토리텔링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이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웹 플랫폼에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앞서 말씀드렸던 유저들의 패턴들이 비슷하고 유저들의 타겟층이 명료하고 유저 타겟층들의 형성 구조가 이런 다양한 웹툰 플랫폼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툰과 웹소설이 다른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합일된 컨버전서의 컨텐츠로서 융합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SWOT 관점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둘 다 디지털 컨텐츠예요. 그리고 트랜스미디어 컨텐츠이고요. 그리고 장편 연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은 전문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저들의 중복적이고 그리고 유저들의 즉각적 반응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컨텐츠다 보니까 복제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편 미디어 믹스의 한계가 있는데요. 이 시전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긴 장편이나 특히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을 영화나 단편 드라마로 만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절하게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나 미디어 믹스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인기 있는 웹툰과 웹소설이 영화라든지 다른 부분 장르로 나왔을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약점에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한 인기 장르의 매출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품당 고자본이 투자가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웹툰과 웹소설계에도 매니지먼트와 에이전시가 이제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있습니다. 해외 시장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큐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출 동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화된 컨버전스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고요. PPL이라든지 다양한 광고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을 통해서 연관학과들의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제 웹툰과 웹소설의 위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복제가 유용하다 보니까 불법 사이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법제화되어서 이제 통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라든지 왓챠라든지 OTT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컨텐츠로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9,000명 가까운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장르가 인기 장르로 한정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시정해야 되고 작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웹소설 웹툰화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대사나 간단한 지문 위주로 이미지 연출이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시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웹소설 유저들이 웹툰으로 유입되기가 점점 쉽고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연재의 장점에 따른 긴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화별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웹툰과 드라마와 같이 스토리 전개의 구조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묘사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초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재미와 환기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개그, 일상, 반전 등 기성전개의 원칙적인 파기를 통해서 스토리 전개의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연재다 보니까 영화라든지 단편 드라마를 만드는 데서 스토리텔링이 많이 훼손된다는 부분이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텍스트 기반의 웹소설은 독자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웹툰 속에서 주인공이 웹소설을 본 유저들이 생각했던 주인공과 싱크로율이 낮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텍스트 기반은 상상을 통해서 독자들의 권한에게 많은 자유권이 주어지지만 웹툰은 이미지라는 것 특징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미지 캐릭터들의 한계를 지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웹툰 작가의 많은 내공과 창작력이 많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과 마찬가지로 로맨스나 판타지라든지 장르의 편중화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1500년대의 그림인데요. 이게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로 향합니다. 이제 하늘이 세상의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성과 다르게 세상의 만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22세기를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디지털 컨텐츠에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바꾼 건 아니고요. 그림을 따왔습니다. 네. 플라톤이 웹툰은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해서 웹툰을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나 선생님, 정말 이 시대에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의 웹툰 그 20년의 혁명에 대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